한태주는 어둠이 내리는 숲길을 걷고 있었다. 낡고 해진 군복 바지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숲의 그림자만큼이나 깊고 복잡했다. 햇살 한 점 들지 않는 숲속은 고요했고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낙엽을 밟는 소리를 냈다. 그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20년 전 지옥 같았던 전장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그의 손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잔상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악몽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은 그에게 고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결국 그는 세상과 등지고 작은 시골 마을의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폐허가 된 오두막을 홀로 수리하고 밭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택했다. 고독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처벌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것들은 태준의 삶을 잠식하는 검은 그림자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숲을 헤매고 있었다. 약초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그저 걷고 싶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잠시나마 과거의 악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숲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풀이 무성한 곳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냉기, 그리고 땅거미가 들이우면서 더욱 짙어진 습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숲의 다른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 덩굴들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장막을 이룬 듯한 곳, 그곳에 숨겨진 듯 입구가 좁고 어두운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태주는 이 숲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저런 동굴은 처음 보았다. 마치 땅이 벌어져 생겨난 균열처럼 주변의 나무와 덤불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다. 호기심보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를 동굴 안으로 향하게 했다. 군인 시절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은 항상 경계의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굴 입구는 음산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동굴 안쪽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동굴 안쪽 바위 사이에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털은 엉망으로 뭉쳐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개는 고개를 들고 태준을 응시했다. 놀랍게도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필사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평생 수많은 눈빛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은 처음이었다. 이보아, 괜찮아.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걔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아니면 너무 지쳐서 반응할 힘조차 없는 듯 보였다.
태주는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다. 쇠사슬은 바위에 단단히 박혀 있었고 개의 목덜미는 살이 쓸려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을까? 태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는 궁연병이었다. 개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개들은 그의 생명을 수없이 구해주었고 때로는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개에게 손을 뻗자 개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태주는 부드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털 아래로 느껴지는 앙상한 뼈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누가 너를 이곳에 이렇게 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숲에 숨어 사는 동안 그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잔인함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다. 쇠사슬을 끊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맞는 칼을 꺼내 들었다. 쇠사슬을 끊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했다. 쇠사슬이 박힌 바위 부분을 살펴보았다. 바위는 단단했고 쇠사슬은 그 안으로 깊숙이 박혀 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개를 가두려고 한 것이 분명했다. 개가 다시 한번 태준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눈빛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동굴 안쪽 깊은 곳을 향해 까딱거렸다. 마치 내가 여기 묶여있는 이유가 저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태주는 개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그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비추었다. 희미한 불빛이 동굴 벽면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은 곳, 바위 틈 사이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바랜 인형이었다. 한쪽 팔이 뜯겨나가고 눈동자도 흐릿해진,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을 법한 낡은 인형. 걔는 그 인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인형 주변에는 희미하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바위 바닥에는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렀던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태주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한 인형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자마자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어떤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하게 누군가의 절규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걔는 태준이 인형을 든 채 자신을 바라보자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느껴졌다. 인형, 그리고 이 개, 이 동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태주는 자신의 과거와는 또 다른,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종류의 고통을 직감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이 작은 동굴 안에서 벌어졌고 이 개는 그 끔찍한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그 비극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태주는 맞는 칼로 쇠사슬을 긁어보았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대로 개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동굴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빨랐다. 마을로 돌아가 쇠톱이라도 가져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미 결심했다. 이 개의 눈빛에 담긴 슬픔, 그리고 인형이 말해주는 듯한 비극적인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는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행위가 그가 짊어진 과거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마을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해 보였다. 고독한 은둔자의 삶은 그날 동굴에서 발견한 개와 인형으로 인해 거대한 파동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파동은 그의 고요한 삶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힌 줄 알았던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던 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했던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태주는 이제 그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의 삶에 드리워진 새로운 그림자, 혹은 빛이 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한태주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다시 동굴로 향했다. 낡은 쇠톱과 망치, 그리고 개에게 줄 물과 비상식량을 챙겼다. 밤새 잠을 설쳤다. 개의 눈빛과 낡은 인형,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그를 괴롭혔다. PTSD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개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태준을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무한한 신뢰가 느껴졌다. 태준은 개에게 먼저 물과 음식을 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은 다시 한번 마음이 아려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을까. 이제 내 얼 풀어줄게. 태준은 개에게 말하며 쇠톱을 들었다. 쇠사슬은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고 바위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날카로운 쇠톱이 쇠사슬에 닿을 때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개의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침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끊어졌다. 개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바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자유야. 어서 가. 태준이 말했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준이 동굴 밖으로 나설 때마다 개는 그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며 동굴 안쪽으로 향하려 했다. 마치 그곳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태준은 이 개의 특별함을 직감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 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굴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그 사명감을 태준에게 넘겨주려는 듯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태준은 개를 따라 동굴 안쪽으로 다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개는 냄새를 맡고 바닥을 긁으며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점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낡은 인형이 발견되었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개는 그곳을 발로 계속 긁었다. 태준은 개가 파헤치려는 곳을 보았다. 축축한 흙이 쌓여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개의 행동은 몹시 확고했다. 태준은 삽을 이용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중간중간 돌멩이들이 섞여 있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은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개는 흥분한 듯 낑낑거리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상자를 완전히 파내자
그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손때 묻은 나무 상자였다.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뚜껑에는 희미하게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태주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그림책 한 권, 색연필 몇 자루,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통,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지금 태준의 발치에 앉아있는 개와 똑같이 생긴 어린 강아지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맑고 순수했으며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바로 낡은 인형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는 그때 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또 다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절규와 혼비백산한 개의 울음소리. 그것은 악몽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이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해가 숲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마을로 돌아온 태주는 개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루는 정상을 뜻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을 뜻하는 옛말이기도 했다. 이 개에게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 이곳이 너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았다. 마루는 태준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루는 태준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태준은 상자 속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림책은 숲속 동물들이 주인공인 동화였고 색연필은 사용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편지들은 어린아이가 서툰 글씨로 쓴 것들이었다. 내용은 대부분 부모님께 쓰는 짧은 안부였거나 마루와 함께 놀았던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중 한 편지, 가장 아래에 놓여있던 편지는 달랐다. 글씨는 더 삐뚤빼뚤했고 마지막 부분은 물에 젖어번져 있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여기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 마루랑 숨어 있어요. 꼭 찾아와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다.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 그 문구가 태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악몽 속에서 보았던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남자의 얼굴. 그 얼굴 한쪽에 선명하게 나 있던 흉터가 떠올랐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이 편지는 사라진 아이, 김설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태주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김설아, 설아의 흔적을 들여다볼수록 태주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설아가 사라진 것은 10년 전이었다. 당시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만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하고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설아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 미해결로 남았다. 그런데 동굴에서 발견된 상자와 편지, 그리고 마루의 존재는 설아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감금되어 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태주는 상자를 들고 마을로 향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그가 마루와 함께 동굴에서 나왔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는 그를 미친 전역 군인이라며 피하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고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박민준 이장은 더욱 그랬다. 박민준 이장은 마을의 유지였다.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왔으며 풍채 좋은 인상과 항상 웃는 얼굴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일에 관여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태주는 평소 이장과 특별히 교류할 일이 없었지만 그가 마루와 함께 나타난 이후로 박 이장은 유난히 태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웃는 얼굴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태준은 일단 마루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마루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특히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렸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 주인인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김 할머니는 설아의 실종 당시 설아의 부모님과 친분이 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 혹시 김설아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김 할머니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슬픔,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지. 오래전 일인데 왜 갑자기 그 아이를 묻는가? 동굴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마루입니다. 태주는 마루를 가리켰다. 마루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상자도요. 태주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사진과 편지 일부를 보여주었다. 김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설아의 것이 틀림없어. 마루도 마루였어. 할머니는 마루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마루는 낯선 손길에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걸 어디서 찾았다는 게야 설마. 설아의 시체라도. 아닙니다. 동굴 안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루가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말에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굴이라니. 거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왜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편지에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태준의 질문에 할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조용히 하게 쓸데없는 소리 마시게 그 아이는 그냥 사라진 거야. 숲에서 길을 잃은 거라고 더 이상 묻지 마. 자네도 위험해질 게야.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태준이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할머니의 반응에서 더욱 강한 확신을 얻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김설아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준 이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태준은 마을 회관 앞에서 박민준 이장과 마주쳤다. 이장은 평소처럼 너털 웃음을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네, 한태준 씨. 그런데 그 옆에 개는 뭔가 자네는 개를 키우지 않았지 않나. 이장의 눈빛은 마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루는 이장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마루의 반응을 보며 이장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확신했다. 마루는 마치 이장이 설에게 해를 끼친 인물인 것처럼 경계하는 듯했다.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인 없는 개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숨긴 채 대답했다. 이장님은 혹시 이 개를 아십니까? 아니면 이 근방에서 실종된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10년 전 김설아라는 아이 말입니다. 태준의 말에 박 이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소에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루를 힐끗 쳐다보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아이고, 한태준 씨. 옛날 이야기를 왜 꺼내나.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숲에서 길을 잃고 사라진 게 틀림없어. 그 일로 마을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네. 자네도 그 개나 잘 돌보게. 혹시 야생성이 강해서 사람이라도 해치면 곤란하지 않나. 이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루는 이장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태주는 이장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장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루는 이장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태준의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흉터 있는 남자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꿈속에서 그는 숲속을 헤매고 있었고 흉터 있는 남자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박민준 이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태주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해. 설아의 억울함을. 태주는 결심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한 은둔자의 삶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라진 소녀의 목소리이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마루는 그의 옆에서 옅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지키고 있던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단서였고 10년 묵은 비극의 서막이었다. 태주는 이제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태주는 동굴에서 발견한 나무 상자와 그 안에 담긴 김설아의 유품들을 꼼꼼히 다시 살폈다. 빛바랜 사진 속 설아의 해맑은 미소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어린아이의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혔던 비극적인 진실을 품고 있었다. 그는 특히 설아가 쓴 마지막 편지에 주목했다.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 이 표현은 태준의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루가 박민준 이장에게 보인 격렬한 경계심.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불안한 태도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태준은 낡은 종이 지도 한 장을 꺼내 동굴의 위치와 주변 지형을 표시했다. 마을 외곽. 숲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동굴은 외진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험지 또한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 설아를 납치하여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그는 설아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설아는 동굴에 감금되어 있었고 마루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는 설아를 동굴에 가둔 인물이거나 혹은 그와 연관된 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루는 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태준이 상자를 만지거나 편지를 읽을 때면 마루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다. 마치 설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마루는 이제 태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아의 마지막 증인이자 침묵 속에 갇힌 진실을 향한 유일한 통로였다. 태준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10년 전 설아의 실종 당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끝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까? 아니면 두려움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태주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다. 이 마을에는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준 이장이 있었다. 그는 박 이장을 다시 만날 기회를 엿보았다. 이장은 매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부러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갔다. 이장은 주민 몇 명과 함께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자 이장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주변 주민들도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한태준 씨, 바쁜 아침에. 이장은 애써 평소에 너털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제 동굴에서 찾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설아라는 아이의 물건들이더군요. 그리고 편지까지요. 태주는 상자를 꺼내 사진과 편지를 이장에게 내밀었다. 이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설아의 사진과 편지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물건들이란 말인가? 이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태준 씨,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게. 그 아이는 이미 죽었네. 숲에서 길을 잃은 거라니까. 편지에는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이장님을 경계합니다. 10년 전 설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장님은 혹시 그 상처 있는 아저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태준은 이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이장은 태준의 질문에 몸을 움찔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모르는 일이야.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그 개와 함께 돌아가. 괜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마을을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다. 이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루는 이장이 다가오자 곧바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했다. 마루, 진정해. 태준은 마루를 진정시키며 이장을 노려보았다. 이장님께서 정말 떳떳하시다면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찾은 단서들은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 실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가면이 다시 드리워졌다. 한태준 씨, 나는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자네가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자네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괜한 소동을 일으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그 동굴은 위험한 곳이니 더 이상 얼씬도 하지 말고 그 개도 당장 마을에서 내보내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주변 주민들은 이장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이대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려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태주는 이장에게서 등을 돌려 마루와 함께 마을 회관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다. 박 이장은 단순히 마을의 이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의 어둠을 지배하는 그림자였고 설아의 비극이 그 그림자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주는 다시 한번 마루를 관찰했다. 마루는 박 이장의 냄새를 맡고 불안해하는 듯했다. 태주는 마루에게서 설아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는 마루의 목덜미를 살폈다. 쇠사슬에 쓸린 상처 외에도 희미하지만 다른 오래된 흉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마치 어떤 도구에 의해 생긴 것 같았다. 그것은 어쩌면 설아의 마지막 순간에 마루가 저항했던 흔적일 수도 있었다. 태주는 설아의 유품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침묵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인맥을 찾아야 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그와 함께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 혹은 기자들, 그때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우. 그녀는 과거 불의에 맞서 싸우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유명했다. 태주는 그녀와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과거 그녀가 보도했던 기사들을 통해 그녀의 용기와 집념을 알고 있었다. 불의에 눈 감지 않는 그녀라면 이 사건을 함께 파헤쳐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태주는 낡은 신문지 더미 속에서 이지우 기자의 이름이 박힌 기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적힌 방송국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낡은 유선 전화를 들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설아의 사진을 보고 마루의 눈을 마주하자 망설임은 사라졌다. 여보세요? 이지우 기자님 계십니까? 전화는 여러 번의 연결음을 거쳐 마침내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와 연결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태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전화를 걸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설아의 실종, 동굴에서 발견된 유품, 마루의 존재, 그리고 마을 이장의 수상한 행동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던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에는 점차 흥미와 함께 진지함이 섞여 들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직접 듣고 싶군요. 제가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지우 기자의 단호한 답변에 태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숲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김설아의 비극적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민준 이장은 결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마루와 함께 오두막에서 밤을 지새웠다. 마루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꿈은 다시 한번 설아의 비명소리와 흉터 있는 남자의 형상으로 가득 찼다. 꿈속에서 흉터 있는 남자는 박 이장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 듯했다. 그리고 박 이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과거의 조각들이 태준의 무의식 속에서 재조합되어 진실을 향해 그를 이끄는 듯했다. 태준은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그가 동굴을 발견한 것, 마루를 만난 것, 그리고 10년 전 설아의 비극적인 사건에 얽히게 된 것. 그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의 과거의 상처가 설아의 억울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마루, 우리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이지우 기자가 마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했고 마루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태준의 옆에 바싹 붙어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태준 씨,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이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이지우 기자는 마을로 들어설 때부터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을 언급했다. 그녀는 태준이 내놓은 설아의 유품들을 꼼꼼히 살폈다. 낡은 사진 속 설아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글씨를 보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이 편지, 그리고 마루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봤는데 당시 경찰은 실종으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못 찾고 이렇게 명확한 단서가 나왔는데도요. 이지우 기자는 이미 조사를 시작한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쫓는 사냥꾼처럼 빛났다. 태주는 이지우 기자에게 동굴에서 마루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 마루가 인형과 상자를 지키고 있던 모습, 그리고 박민준 이장과 김순자 할머니의 반응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마루가 박 이장에게 보인 강한 적대감을 강조했다. 걔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지우 기자는 마루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려 했지만 마루는 여전히 경계하며 살짝 몸을 피했다. 그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가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리고 그 배후에 박 이장이 있다는 정황이 있고요. 이지우 기자는 과거 설아 사건의 경찰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당시 수사는 형식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일관되게 설아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내용뿐이었다. 어떤 외부인도,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군요. 무언가를 감추려 한 흔적입니다. 이지우 기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위장 취업을 제안했다. 이대로 제가 기자 신분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도시인으로 가장하고 마을에 머물겠습니다. 한태준 씨는 저에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는 설아 사건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태준은 이지우 기자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치밀함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이지우 기자는 마을 내 작은 빈집을 빌려 이사를 왔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설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그녀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파티를 도우며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모두가 설아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이지우 기자는 며칠 동안 마을을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의 경제활동이 거의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회관 주변에 신축 중인 대규모 리조트 건설 현장을 발견했다. 한태준 씨, 이 리조트 건설이 설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10년 전 설아가 사라진 시점에 이 지역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묘하네요. 그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명그룹이라는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대명그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마을 출신이었다. 박민준 이장과 대명그룹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한편
태주는 마루와 함께 숲을 다시 조사했다. 동굴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그는 설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이 닿는 모든 곳을 뒤졌다. 그는 마루가 특별히 반응하는 곳을 유심히 살폈다. 마루는 때때로 숲속의 특정 나무 주변에서 킁킁거리며 맴돌았고 흙을 긁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는 숲속 깊은 곳,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도 꺼리는 곳이었다. 낡고 허물어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마루는 폐가 안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 했다. 태주는 마루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폐가 안으로 들어섰다. 폐가는 음산하고 먼지가 가득했다. 부서진 가구들과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마루는 한 방의 낡은 옷장 앞에서 멈춰서서 계속해서 짖었다. 태주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루는 옷장 안쪽 벽을 계속해서 긁어댔다. 태주는 옷장 벽을 두드려 보았다. 쿵, 쿵. 다른 벽과 달리 안쪽에서 약간의 빈 공간이 느껴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낡은 나무와 석고가 부서져 내리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은밀한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가방을 꺼내자마자 마루는 킁킁거리며 가방 냄새를 맡았다. 태주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함께 닳고 다른 휴대폰 한 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이 일기장은 설아의 동굴 일기장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강민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대명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리조트 건설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박민준 이장과 대명그룹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기 위한 협박과 회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다. 설아는 우연히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폐가 근처 숲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강민수는 설아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설아를 동굴에 감금했고 박민준 이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이장은 설아가 진실을 발설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강민수는 일기장에서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는 박 이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설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일기장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결국 설아는 그 끔찍한 날, 그 남자에게 끌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얼굴의 이 상처도 그날의 흔적이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을 폭로해야만 한다. 그 남자, 태주는 설아의 편지에서 언급된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가 바로 강민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강민수의 얼굴에 난 상처는 그가 설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민수는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 이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박 이장에게 제거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설아의 죽음, 강민수의 사라짐, 그리고 박민준 이장의 추악한 진실까지. 마루는 설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고 이제는 강민수의 마지막 고백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마루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지키는 존재이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태주는 곧바로 이지우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강민수의 일기장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리까지 얽혀 있군요. 한태준 씨. 우리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지우 기자는 강민수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대명그룹과 박민준 이장의 비리, 그리고 설아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대명그룹 관련 비리 사건을 다루었던 다른 기자들과 접촉하고 강민수의 행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수록 위험은 더욱 커졌다. 박민준 이장은 태준과 이지우 기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태준의 오두막을 감시하게 했다. 태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상한 시선들을 느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태준의 뒤를 밟았고 오두막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지우 기자는 그녀의 취재 차량이 훼손되거나 밤늦게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느꼈다. 박 이장은 더 이상 점잖은 이장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잔혹한 범죄자였다. 태주는 마루와 함께 오두막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함정들을 설치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섰다. 그는 다시 군인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되살렸다. 그의 눈빛은 고독한 은둔자의 그것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판단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루는 태준의 경계심을 공유하는 듯 잠을 잘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태준과 마루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숲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10년 묵은 비밀의 뚜껑이 열리면서 마을은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용광로 속에서 태주는 자신의 과거 상처와 설아의 비극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준과 이지우 기자의 주변을 맴도는 위협은 날마다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밤에는 오두막 주변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렸고 아침에는 밭에 심어둔 작물들이 뽑히거나 마루의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되곤 했다. 이지우 기자의 차 타이어는 펑크 나 있었고 그녀의 숙소 창문에는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기도 했다. 박민준 이장은 더 이상 점잖은 마을 유지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그림자로 변모해 있었다. 이건 명백한 경고입니다. 한태준 씨,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아 사건의 핵심에 다가섰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기자로서 수많은 위험을 겪어왔던 그녀였다. 태주는 오두막 주변에 더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마다 보이지 않는 덫을 놓았다. 그의 군인 시절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마루와 함께 오두막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했다. 마루는 태준의 발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었고 미세한 소리나 낯선 냄새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루의 후각과 청각은 태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지우 기자는 서울에 있는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하여 대명그룹과 박민준 이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대명그룹은 수년 전부터 이 마을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박민준 이장은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하여 내쫓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민수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수라는 이름의 직원. 혹시 그 남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이지우 기자가 물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설화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였고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했죠. 태주는 악몽 속에서 보았던 흉터 있는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루가 폐가에서 격렬하게 반응했던 순간도 폐가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마루가 그 남자의 흔적에 반응했습니다. 분명히 강민수라는 사람은 설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태주는 이지우 기자와 함께 강민수가 일기장을 남긴 폐가로 다시 향했다. 마루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폐가 주변은 더욱 음산해져 있었다. 바람소리마저 으스스하게 들렸다. 태주는 손전등을 들고 폐가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지우 기자는 휴대폰으로 폐가의 사진을 찍고 강민수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폐가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기록했다. 마루는 낡은 벽난로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벽난로 밑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태주는 마루의 행동에 주목했다. 그는 벽난로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작은 뼈 조각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뼈는 너무 작아서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루는 그 뼈 조각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것은 마치 이것이 그가 숨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게 뭘까요? 이지우 기자가 조심스럽게 뼈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만약 사람의 뼈라면 강민수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다. 폐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곧이어 여러 명의 그림자가 폐가 입구를 가로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박민준 이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태준과 이지우 기자를 잡기 위해 폐가를 에워쌌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주제넘게 어디까지 파고들 작정이냐. 박 이장의 부하 중 한 명인 덩치 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낡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태주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설아의 편지에서 말한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였다. 그리고 강민수가 일기장에서 언급한 그 남자였다. 당신이 설아를... 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닥쳐, 시끄러운 개 같은 놈. 그녀는 쓸데없는 걸 봐버렸을 뿐이야.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흉터 있는 남자는 눈을 번뜩이며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이지우 기자를 보호하며 싸움에 임했다. 그는 과거 전장에서 갈고 닦았던 전투 기술을 되살렸다. 날아오는 몽둥이를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노려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고 그들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태준을 노렸다. 그때 마루가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마루는 흉터 있는 남자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마루의 행동은 태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태준은 남자의 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 던지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누가 너희를 보냈지? 박민준 이장이냐? 설아를 죽인 것도 너희냐? 태준은 남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다그쳤다. 애놔. 놔라 이 미친놈아.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항했다. 하지만 다른 부하들이 다시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우 기자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소리쳤다. 한태준 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민수의 일기장과 이 뼈 조각을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물러날 것인가? 그의 눈에 마루가 들어왔다. 마루는 흉터 있는 남자에게서 떨어져 태준의 옆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그때 태준의 머릿속에 과거 전장에서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 진실을 밝혀줘. 물러서야 합니다. 이지우 기자. 태준은 소리치며 흉터 있는 남자를 쓰러뜨리고 이지우 기자와 함께 폐가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적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숲속은 어둠과 발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마루는 태준의 앞을 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마루는 숲속 지형에 익숙한 듯 지름길을 찾아내고 위험한 곳을 피해갔다. 태준은 문득 마루가 설아와 함께 이 숲을 헤치며 달아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마루는 그때처럼 설아를 지키려 했듯이 지금은 태준과 이지우 기자를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폐가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의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적들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숨겼다. 괜찮으세요? 이지우 기자, 태준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지우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흉터 있는 남자의 얼굴과 그의 위협적인 말들, 그리고 폐가 안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일부가 녹화되어 있었다. 이 뼈 조각과 일기장, 그리고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박민준 이장은 단순한 마을 이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명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돈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큰 그림자의 존재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 그림자는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태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그의 불안감을 위로하는 듯 했다. 태준은 설아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무서워요. 여기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 그리고 강민수의 일기장에 적힌 그 끔찍한 날. 그 남자에게 끌려갔다는 문구.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설아는 살해당했고 그 진실은 10년 동안 은폐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힌 재향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충직한 마루가, 그리고 용감한 이지우 기자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어둠에 맞서 빛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지우 기자는 폐가에서 확보한 강민수의 일기장, 뼈 조각, 그리고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와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즉시 서울의 본사로 보냈다. 그녀는 편집국장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며 대명그룹과 박민준 이장의 비리 및 김설아 살인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의 힘을 빌려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전략은 정확했다.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들은 이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태준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밤새 마루와 함께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그는
박민준 이장 일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변했다. 주민들은 태준을 노골적으로 피했고 일부는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이장이 마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태준과 이지우 기자가 마을의 평화를 깨는 위험한 외부인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태준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슬픔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한태준 씨, 제발 그만두게. 그 아이는 이미 죽었네. 괜히 건드리면 자네 목숨도 위험해져. 박 이장은 무서운 사람이야. 대명그룹하고도 얽혀 있다고. 자네 혼자서는 안 돼. 할머니의 눈빛에서 태준은 과거에 자신을 보았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나약한 자신.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그는 설아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설아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마루가 저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설아 엄마랑도 친했네.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그런데 박 이장이 땅을 빼앗으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였지. 설아 아버지가 끝까지 안 팔겠다고 버텼거든. 그러다 그런 비극이 터진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박 이장이 설아를 죽였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직접 죽인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설아가 사라지기 며칠 전 나는 우연히 박 이장이 흉터 있는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네. 흉터 있는 남자가 걸리적거리는 꼬마가 있다고 하더군. 박 이장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 나는 그때 그 말이 설아를 의미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때라도 설아 엄마에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박 이장이 직접적인 살인을 지시했음을 암시하는 증언이었다. 할머니의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설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박 이장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우 기자도 함께 할 겁니다. 태준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할머니를 향한 확고한 신뢰와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이지우 기자의 보도는 서울에서부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속된 방송국은 설아 사건과 대명그룹의 비리를 엮어 심층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 강민수의 일기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10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설아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그 배후에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와 마을 이장의 권력 남용이 있었음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경악했다. 경찰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서울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마을로 파견되었다. 수사팀은 태준이 발견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얼굴에 상처 있는 아저씨로 지목된 박 이장의 부하 김동식을 체포했다. 김동식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강민수의 일기장과 이지우 기자가 촬영한 영상 그리고 박민준 이장과의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설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저 숲에서 혼자 놀다가 우리 대화를 엿들은 것뿐이야. 박 이장이 설아를 없애라고 지시했어.
강민수는 반대했지만 결국 박 이장의 협박에 못 이겨 설아를 동굴에 가뒀지. 그리고 박 이장은 설아의 시신마저도 숨기라고 했어. 강민수가 그걸 반대하자 박 이장은 강민수를 처리하라고 내게 명령했어. 강민수는 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의 시신을 벽난로 밑에 묻었어. 이 상처는 강민수가 저항하다가 남긴 상처야. 김동식의 자백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설아는 대명그룹의 불법적인 토지 매입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고 박민준 이장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김동식에게 살인을 지시했다. 강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박 이장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마저 은폐되었다. 10년 전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김동식의 자백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을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박민준 이장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체포 직전 대명그룹의 핵심 간부들에게 연락하여 증거인멸과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계획을 지시했다. 박 이장은 자신의 오랜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시도했다. 대명그룹 역시 자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과거 전장에서 그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적은 총칼을 든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그림자였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루는 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태준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마루는 설아의 마지막 증인이자 강민수의 마지막 고백을 지켰고 이제는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마루에게서 위로를 얻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동식의 자백과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인해 박민준 이장은 구속되었고 대명그룹은 사상 초유의 기업 비리 및 살인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박 이장과 대명그룹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박 이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동식의 진술을 뒤집으려 했고 대명그룹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와 개인 비리로 돌리며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지우 기자는 방송국 동료들과 함께 박 이장과 대명그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을 확보하고 강민수와 김동식의 관계 그리고 박 이장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헤쳤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박 이장의 악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고백하며 설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다. 한태준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증인으로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은둔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재향 군인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의 오두막 주변에는 감시하는 듯한 시선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루는 태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미세한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를 보호했다. 어느 날 밤,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다.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천둥 번개가 몰아쳤다. 태준은 마루와 함께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곧이어 오두막 문을 부수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렸다. 한태준 당장 나와 더 이상 이 일을 파헤치려 하지 마라. 박 이장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을 겁주고 그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 했다. 태준은 침착하게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냥총이 들려 있었다. 군인 시절 그는 수없이 많은 매복과 교전 상황을 겪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폭력배들은 오두막 안으로 난입하여 집안을 부수기 시작했다. 가구들이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천둥소리 속에 뒤섞여 울렸다. 나와 이 비겁한 놈, 그들은 태준을 도발했다. 그때 마루가 번개처럼 뛰쳐나갔다. 마루는 가장 앞서 있던 폭력배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마루는 그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다. 다른 폭력배들이 마루를 공격하려 하자 태준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사냥총 개머리판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이 빌어먹을 개같은 놈들. 태준은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한지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마루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설아의 억울함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폭력배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어둠 속에서의 싸움은 태준에게 유리했다. 그는 숲속을 누비던 그의 경험을 살려 오두막 안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는 가구를 방패 삼아 움직였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폭력배들을 하나둘씩 제압했다. 마루는 그의 완벽한 조력자였다. 마루는 폭력배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그들의 발목을 잡거나 시선을 분산시켰다. 싸움은 치열했다. 태준은 여러 차례 가격당하고 긁혔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마루와 설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올랐다. 마지막 남은 폭력배가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태준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과거 전장에서 그의 동료가 자신을 대신해 총알을 맞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동료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 눈빛에 담겨 있던 간절한 염원. 살아남아서 진실을 알려줘. 태준은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마루가 폭력배의 팔을 물어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태준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를 제압했다. 그는 남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다. 박민준이 보냈다고 자백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줄 알아.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폭력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여, 박 이장이 시켰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 하지 말라고. 남자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자백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우 기자가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경찰에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폭력배들은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그들을 제압한 상태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마루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폭력배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은 박민준 이장의 사주를 받았음을 자백했다. 이 증거는 박 이장의 혐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박 이장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지우 기자의 보도로 인해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박 이장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동식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명그룹 역시 자신들은 어떠한 불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태준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동굴에서 마루와 설아의 유품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폐가에서 강민수의 일기장을 찾았던 과정, 그리고 폭력배들의 습격까지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순자 할머니 역시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서서 박 이장의 악행과 설아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동식의 제자백과 함께 폭력배들의 증언은 박 이장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마루가 등장했다. 마루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이장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박 이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마루는 박 이장에게 달려들려 했고 교도관들이 마루를 제지해야 했다. 마루의 행동은 박 이장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감정적인 증거였다. 10년 전 설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에게 마루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민준 이장에게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불법 토지 매입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명그룹 역시 불법 로비와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 막대한 벌금과 함께 관련자들의 처벌이 뒤따랐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김설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에는 설아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슬픔은 이제야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을 터였다. 태준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태준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이 모든 싸움을 함께 이겨낸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아의 영혼을 대변하는 존재이자 태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 존재였다. 그는 마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이 마루가 그를 동굴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재판이 끝나고 박민준 이장과 대명그룹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설아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10년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다.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깨달았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한태준은 사건 해결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다시금 고요해졌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를 영웅이 아닌 그저 한태준 씨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설아의 비명소리도, 전장에서의 잔혹한 기억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그의 옆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놀라웠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잊힌 진실을 밝히는 빛이었다. 이지우 기자는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다. 그녀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루와 기자님 덕분입니다. 이지우 기자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태준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과거의 고통에 갇혀있던 재향 군인이 한 소녀의 억울함을 밝히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태준은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오두막을 확장하고 낡은 헛간을 수리하여 작은 동물 보호소를 만들었다. 그는 마을 주변에서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마리에 불과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 마을에서도 버려진 동물들이 그의 보호소로 찾아왔다. 태준은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다. 마루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수였다. 마루는 새로운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태준과 동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설아의 이름을 딴 작은 기념비를 동굴 입구에 세웠다. 그곳은 설아가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곳이자 진실이 시작된 곳이었다. 기념비에는 김설아,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순수한 영혼, 그리고 그녀의 진실을 지켜낸 마루에게라는 글귀를 새겼다. 이제 동굴은 더 이상 음산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억하고 치유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도 태준의 변화를 보며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태준의 보호소를 찾아와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박 이장의 악행을 증언하고 설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마을 아이들은 태준의 보호소에 와서 동물들과 함께 놀았고 태준은 그들에게 동물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주변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매일 아침 마루와 함께 숲을 산책했다. 숲은 이제 그에게 안식처였다. 그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마루는 그의 옆에서 힘차게 뛰놀았다. 그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동굴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지치고 슬픈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루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태준은 마루와 함께 숲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마루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루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닐까. 마루는 설아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를 동굴로 이끌었고 그를 통해 설아의 억울함을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태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마루는 그의 가장 충직한 친구이자 삶의 길을 밝혀준 등대였다. 태준은 이제 자신의 삶에 감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꿈은 버려진 모든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설아의 순수한 영혼을 기리고 강민수의 뒤늦은 고백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했다. 숲속 작은 마을의 한태준과 마루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계속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리 없이 펼쳐졌다. 때로는 큰 사건보다 작은 일상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그들의 삶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